덴바 일본 외상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난다! 노다 총리는 우리 보고 불손하다며 독도 방문과 일왕 발언에 대해 사과가 아닌 사죄를 요구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독도 영유권 문제 제소를 제안했다. 헐, 정신대 소녀상의 말뚝 테러를 자행했던 파렴치한 일본 우익단체가 이번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 적힌 말뚝을 뿌려댔다. 아, 기막혀. 항의서안 가지고 간 주일 한국대사관은 운전 박해당했다. 화난다. 청와대는 말 같지도 않은 노다 총리의 항의서안을 반송했다. 한일 외교는 빨간불이다.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한 일본 문서를 공개한 박선영 전 선진통일당 의원과 이재영 경남대 교수를 만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정부의 대응 해법을 모색해보자. 네, 뭐 탈북자 문제, 한일 문제 뭐 이런 거 국가를 위한 길이라면 그냥 두 팔 걷어붙이고요. 네, 아주 그냥 야리야리한 이 손으로 네, 그렇게 큰일을 하시는 분 오늘 박선영 전 국회의원 오래간만에 모셨고, 그리고 일본 전문가입니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영 교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교수로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국회의원 그만하니까 속은 편하시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뭐가 좋아요? 일단 짐을 벗은 것 같아서 홀가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이렇게 보여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왜 저러는구나. 이제 통속이 보인다 그럴까요? 네. 빤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제가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한심하죠? 솔직히 말씀. 한심한 정도가 아니죠. 네. 한심을 넘어서 두심. 네. 두심, 세심합니다. 이거 모바일 투표 그 헌법학자시니까 네. 내가 아까 뭐 헌법에 위배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론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뭐 비밀 투표나 아까 보통 투표 선거 뭐 이런 거 위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무식한 얘기 한 겁니까? 아니면 좀 일리가 있는 얘기? 네, 이제 비밀 투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비밀 투표는 내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제3자가 모르게 해달라는 게 비밀 투표고요. 본인이 알아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거는 비밀 투표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편 투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비밀 투표에 위배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럼 헌법학자로서 모바일 투표가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러니까 장치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서 따라서 다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문제된 거는 뭐 몇 번까지만 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린 사람을 다 기권 처리해서 네. 특정인에게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요, 사전에 후보자들끼리 다 결정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후보자들이 결정할 때 그것을 내놓지 않았으면, 그 방법을 공시하지 않았으면 문제지만, 공시해서 다른 그 후보자들이 다 동의해서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그러니까. 문제점을 발견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는 되면 잘 이제 몰랐다가.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이제 첫째 문제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치유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치유를 했다면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사실 좀 좀 다르다. 복잡한 위헌소 저기 부분은 없다 이거네. 그건 조금 더 다른 따져봐야 얘기입니까? 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본다면 뭐 크게 당사자들이 동의를 했다면, 그리고 그 치유 행위를 뭐 승인할 수 있을 만큼 했다면 문제 제기가 안 되겠죠. 네, 독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자, 독도 얘기 오늘 주제 독도입니다. 독도 얘기를 할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광고 교수님 잘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전문가로. 예,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독도 영유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 평가네요. 예. 이 대통령의 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타협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임기 말의 업적 쌓기의 일환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2월 18일 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노다 총리가 노 했습니다. 네. 다시 2012년 7월 17일 날 이 대사관을 통해서 한 번 더 타진을 했습니다. 네. 다시 퇴짜 맞았습니다. 거기서 기분이 무척 예. 상했죠. 예. 거기서 바로 독도 방문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0일 날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독도를 수단으로 삼았다. 다시 말해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 모두 목적인데 네. 한 개를 수단으로, 한 개를 목적으로 삼았다. 두 번째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임기 그 말 수단으로 삼은 게 잘못됐다는 잘못됐죠. 얘기... 왜 잘못됐는가 하면은 예. 이 둘 다 목적입니다. 네. 독도도 목적이고 네. 위안부 문제도 목적인데 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도를 꺼내들었죠. 네.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닌데 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꺼내들었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 두 번째, 수단으로 사용한 게 그렇죠. 네. 두 번째, 임기 말 레임덕이 상당히 빠르게 네.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친인척 비리, 네. 접근 비리, 네. 그다음에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의 밀실 추진 네.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 네. 하면은 지금은 사실상 약간 의심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무게를 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명확하게 쐐기를 받기 위해서는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현존하는 신료 지배 방안이 지속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과학기지 건설이 연기됐고 방파제 건설이 유보됐고 등등 신료 지배 방안이 있는 것조차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 한번 방문한 이후에 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 네. 과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출발을 했으면은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끝장을 내야 된다. 그렇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신료 지배로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직 결과적으로 지금 잘못했는데 이왕 시작했으니 네. 끝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독도는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수단으로 이용한 거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목적으로 한 거.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의 생각? 저는 이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네. 가지고 네.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생뚱맞다. 이분이 그동안 일본이나 과거사에 대해서 가졌던 인식이나 네. 하셨던 말씀들, 행동들을 볼 때는 정말 생뚱맞다.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지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일본이 상당히 우호적이었죠 과거에. 그랬죠. 네. 그리고 과거는 묻지 않겠다 네. 그랬고요. 네. 아니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러고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사람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겨울부터 과거에 사죄해라 뭐. 네, 이렇게. 지난 겨울에 이제 위안부 문제 때부터 이제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통치자가 독도에 간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달리 생각하는 거는 이 교수님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역사 문제가 아니라 독도도 역사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905년에 일본이 유신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전에는요. 도해 면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에다가 간다 그러고 자기네도 이 남의 나라 가기 때문에 우리도 여권 내야 다른 나라 가잖아요. 하는 식으로 도토리현에서 어부들이 전복 따러 오고 이럴 때 일본 정부에다가 저 독도 울릉도 근처에 가서 이런 거 해오겠습니다 하고 우리 여권 내듯이 도해 면허를 냈어요. 그리고 네. 우리 정부에다가 세금도 냈었죠. 그거는 얼마 전에도 밝혀졌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로 보는 거는 일본하고 같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가 위안부 문제하고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이 교수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1905년은 사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하니까 그때부터 예, 독도를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 독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 문제라고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05년 지금 말씀하셨던 일사늑약 네. 이후에 그다음에 강제 병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6.25 이후에 이승만 라인 그어지니까 ICJ 가고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남의 나라 지금 전쟁 막 끝났는데 ICJ 가자 그러고 그다음에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그냥 일본, 독일 이런 패전국으로서의 대접 안 받고 미국 살랑살랑해서 그 당시에 보면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잘못하면 소련화 될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광복 이후에 일본은 패전 이후에 사실 천황이 전쟁 피해 전범이 안 됐죠. 했잖아요. 네, 전범으로 그렇게 안 한 됐죠. 이유가 네.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그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도 굉장히 강했고요. 아나키스트들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전승국이잖아요. 그 소련은. 네. 그래서 저게 소련처럼 러시아처럼 저렇게 될까봐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갈까봐 사실은 일본 손을 들어주고 샌프란시스코 조약할 때 보면은 미국의 학자들도 반대하는데 독도를 빼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독도 문제는 절대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다.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뺐다는 건 뭡니까? 독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빠져 있어요. 아, 이거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정확히 예, 규정을 예.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이제 1946년에 대장성 고시로 654호가 나왔던 거 독도를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고시한 거예요. 근데 대장성은 그 천황을 관장하던 최고의 부서거든요. 네. 거기에서 첫 번째 뭐 대만, 한국, 그 사할린, 그 다음에 독도가 네 번째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이 사실은 독도를 이렇게 그 훈련 기지로 했잖아요. 독도를 이렇게 놓고 거기에 포 쏘고 훈련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미국한테 살랑살랑한 거죠. 이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해줘야 네. 나중에 러시아나 북한 문제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거는 엄연하게 한국 땅인데 일본 땅이라고 해줄 수는 없고 하니까 슬그머니 빼버린 겁니다. 네. 그 언급을 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그걸 싹 빼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그 독도가 빠져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오늘의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툭하면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문제만 생기면 일본 편을 드는 것도 이제는 이 문제, 독도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쐐기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독도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회면허 받아서 건너왔고 우리에게 세금도 냈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우리가 발굴하고 활용해야 돼요. 네.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면서 우리 외교관이 어떤 수치를 당하고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차도 주차도 안 되고 그 앞에서 아예 그냥 그 앞에서 그 경찰 거기 순경한테 이렇게 앞에서 빠꾸 당하고 빠꾸가 아니면 거부 당하고요. 참 이게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총리의 서한을 반송한 것 이 자체도 외교적으로 우리도 결례를 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8월 17일 날 이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상륙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이 서한을 발송을 했죠. 네. 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기도 전에 외무성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상당한 결례죠. 네. 거기에 또 그 결례를 우리가 또 받아쳤지요. 네. 멍군 장군입니다. 예, 예. 장군 멍군이죠. 우리가 일본이 먼저 결례를 했지요. 네. 하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뜯어보지도 안 하고 네. 일본 외무성으로 반송하려고 하니까 문까지 걸어 잠그고 네. 수령을 거부를 했죠. 네. 하니까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등기우편으로. 네, 등기우편으로 반송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죠? 네. 자, 일본이 먼저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주고받고 했는데 외교는 장난과 감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합리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비록 일본이 먼저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같이 감정적으로 같이 장난처럼 주고받기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사실상 이번에 독도 문제에서 매뉴얼이 없었어요. 네. 없어가지고 막 우왕좌왕했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벌어진 총리 서한 문제, 이 외무성 홈페이지 공개 문제인데, 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반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한을 읽고 그 자체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한을 보내는 게 옳았다. 왜냐하면은 외교 관계에서 합리성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해버리면은 그것은 외교적 공격의 빌미가 돼버립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호적인 국가 간 관계에서 외교 서한을 등기로 반송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트집 잡아서 이제 그걸 계속. 예. 그래서 외교 관계에서는 감정보다 합리성,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떠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언론도 그 공개한 거 있잖아요. 서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거. 이거 외교 권려잖아요. 예, 예.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도 부각시켜야 되겠네요. 그럼 그러니까요. 정부도 저는 그렇고. 이제 이 교수님하고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결례를 분명히 일본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우리가 받기도 전에 인터넷에 올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받아서 읽는다? 이거는 굴욕적인 거죠. 그래서 반송을 시키는 게 정상입니다. 제대로 친서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외교적 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라고 분명히 해서 메시지를 보낼 필요는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그거를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가지고 가면서 이제 우리가 당한 거죠. 여기서 그냥 등기로 보내야 네, 된다, 그냥 이거죠. 바로 등기로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주일 대사관으로 그냥 반송을 해버리든지. 그냥 주일도 대사 불러가지고 가져가. 네. 딱 이렇게 예,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안 뜯어보고 반송을 한 건 전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봉해서 친서라는 건 봉하고 반드시 그 사람이 읽도록 해서 보내는 건데 받기도 전에 그 인터넷에다 올린다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뭐로 보는 겁니까? 그래서 네. 그거는 다소 조금 문제는 있었을지 몰라도 매끄럽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저렇게 잘했다. 나라 근성 네? 그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에게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어차피 뭐, 네. 저하고 약간 차이가 네, 있습니다. 의견이 뭐 다를 예, 수 예, 있죠. 예, 예. 저는 두 분 다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 네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 부분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일본은 단독으로라도 국제사법재판소 가겠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나 65년의 한일 기본조약에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호사카 유지라는 교수는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네.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귀화한 거죠. 네. 이분이 주장은 한국 정부가 이걸 잘 아는지 모르겠다. 65년 기본 이 조약에 대해서 일본은 이 조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국제사법재판소에 혼자 갈 수 없다. 이거는 국내용의 제스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호 교수하고 저하고 전번 주에 심야 토론에서 이 문제로 약간 옥신각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있는데 1965년 한일 조약하고 네. 국제사법재판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이 있으면 동반 혹은 단독으로 마음껏 제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 안에 제3조에 보면은요, 중재 조항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협정의 해석이나 실행에 관해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첫째,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해결하고,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한일 각 한 명, 제3국 한 명, 3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조항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실행에 관한 것입니다. 독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분쟁 해결에 대한 교환 공문하는 게 그 당시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중재 조항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한일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은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해결한다. 네. 그러나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각국이 동의하는 절차에 따라서 조정을 실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아니에요. 예, 옵니다. 예. 동의한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되죠. 거 아니에요. 예. 네. 지금 한일이 싸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본은
독도 문제도 분쟁에 들어간다. 네. 우리나라는 한일 조약 당시에 맺은 조약이므로 한일 청구권 협정, 그 다음에 한일 어업 협정, 한일 문화재 협정, 제1동포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 4개가 체결됐지 않습니까? 네. 요 4개만 해당되는 사항이다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분쟁 해결에 대한 교환 공문을 근거로 조정을 실시하자고 해도 우리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못 갑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혼자 못 가는 거잖아요. 아니, 국제사법재판소하고 조정은 다릅니다. 아, 그래서 예. 다르다. 예. 헷갈립니다. 머리가 갑자기 아파 오는데. 중재하고 예, 예. ICJ하고는 예, 국제사법재판소는 전혀 다른 얘기다. 예, 예. 네네. 그럼 혼자 갈 수 있다. 혼자 네. 가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련자들이 머리가 무척 아프겠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우리들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 부속서에 보면은 독도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네. 그 독도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독도는 한국 거고 다케시마는 일본 거다. 그래서 왜 일본 뭐 오래 살았다는 일본 기자들이 뭐 이런 데 나와서도 그 소리 하잖아요. 독도는 한국 거고 다케시마는 일본 거다. 이제 이게 그 부속소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활용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좀 도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과정에 보면 정말 이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밀실 정치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범양 상선 회장 집에서 예. 총리하고 일본의 우노 의원하고 밤중에 만나가지고 그것도 김종필 전 네. 총리 네. 형이 나서가지고 형이요? 형이 네. 김종필 씨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쫓겨갖고 네. 외국을 떠돌고 있을 때니까요. 네. 그 JP 형하고 그 다음에 우노라는 일본 자민당 의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일권 총리하고 만난 것도 범양상선 회장 집에서 자택에서 만나서 밤중에 꽁꽁이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8억 불을 받았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돈이 급했고 일본은 독도를 너네 내놔라 했고 근데 우리는 내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한국의 영해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고 일본의 영해는 다케시마를 기점으로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속서의 내용이 나와요. 독도와 다케시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같은 거죠. 네, 네. 일본말로 그러니까 독도를 다케시마로 네,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독도는 거죠. 한국 거, 다케시마는 일본 거. 이런 이렇게 말도 돼 안 있어요, 되는 부속서가. 거를 부속서에다 네, 집어넣었다. 근데 말이 안 되면서도 돈 때문에. 예, 돈 우리는 때문에. 돈 때문에 워낙 차관을 그렇게 받아야 했고, 되니까. 예, 8억 불이라는 네. 돈을 받은 거고 일본은 그거를 빌미로 이제 국내적으로 다케시마 그러니까 우리의 독도를 마치도 자기네가 가져간 것처럼 이제 치장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태어났기 때문에 네. 사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을 싹 닫고 있는데 ICJ로 갈 때 어떻게 하느냐. ICJ는 사실은 상대방이 같이 가야 돼. 혼자 못 가거든요. 네. 강제 관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 교수님이 좋아 가지 네. 이렇게 해야 갈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우리 안 갈래요, 그러면. 박 네. 부장님이 강제로 할 수 없어요. 네. 강제 관할권이 없지만 이게 최근 들어서는 확대 관할권이라는 이론이 생기면서 사실은 우리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 왜 거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끌려갈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땅이니까 갈 이유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해야 당한 되겠다.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다가 당한 나라들이 두 나라나 있거든요. 어느 그래서 나라가 당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도 그랬고요. 말레이시아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간다. 우리는 이거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 대로 문제. 역사 문제다. 그래서 을사늑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제 병합, 그다음에 일본이 적어도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주 충분히 우리가 ICJ에 이쪽에서 일본이 제소하면은 우리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실은 이 재판이라는 것이요. 우리 국내에서도
그래요. 복잡해지고 길어지죠. 네, 증거를 내세우지 않으면 증거 싸움이지 진실 싸움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재판 관할권 문제인데요. 광범위한 관할권 말씀하시는데 이의를 제가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이 재판소법 규정 36조에 보면은 재판 관할권은 당사자 합의다. 그리고 91년에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면서 강제 관할권을 유보했는데 이 사실상 우리가 분명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데 이제 가가지고 판결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동의해서 보면은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행태는 첫 번째 분명한 사안만 판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저지섬하고 프랑스 해안 사이에 망키아하고 에크오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섬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놓고 싸웠어요. 근데 국제사법재판소가 영국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특별 협정이 존재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영국의 편을 들어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갈등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판결을 회피합니다. 1946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생기고 2000년까지 판결하고 권고하는 61개하고 23개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오더라도 국가 간에 굉장히 민감한 갈등 상황이 있는 사건은 판결을 회피한다는 거죠.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결론은 판결 안 한다. 이거 최후에 가더라도 판결 안 할 확률이 높네요. 안 할, 우리가 따라가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자동 폐기됩니다. 자동 폐기됩니다. 근데요, 이제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다 맞는데, 60년대 이후로 이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확대 관할권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안 가겠다고 하는 심리 거부를 설명할 의무가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건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말씀은 우리가 안 가겠다. 만일 일본이 아직까지는 제소하지 않는데 제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맞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심리 거부 설명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여튼 해법은 좋은데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1분도 안 남아 30초씩. 자, 빨리. 제일 중요한 건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ICJ에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이 아니라 굉장히 역설적으로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많이 찾아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언제 문제가 되었느냐. 이게 오리지널 타이틀이라고 근원적 시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국제법적으로. 그럼 오리지널 타이틀, 처음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게 이제 1905년이어서 우리에겐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왜 문제가 되었는지 를 우리가 충분히 소명하면은 이 문제는 정말 뿌리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독도 문제를 언론이 지금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데 사그라들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역사적 문제로 해서 같이 종지부를 이번에 찍어야 된다. 고구마 넝쿨을 캐야 됩니다. 저는 그 분리 정책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이 독도 문제는 단호한 입장, 시설적 신료 지배, 군사적 신료 지배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과거사 문제는 일본의 사과, 그 다음에 8억 불 사용한 기업과 공사와 정부가 1차적으로 배상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비호에 의해서 배상하지 않았던 부분을 2차적으로 일본이 배상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경제관계는 한일 무역, 금융협조 체제가 협조적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역도 그렇고 금융협조체제도 그렇고 한일 관계가 틀어지면 양국가 모두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관계는 접근하면 풀릴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보 문제인데요. 이 동아시아 세력 균형체제를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한 축입니다. 북한하고 소련하고 중국이 한 축입니다. 우리와 일본과 미국의 힘의 우위가 북한과 소련과 러시아를 누르는 게 동아시아 국제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사협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효적 지배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1940년대 이후로 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지배라는 단어의 뒷뜻은 그것이 품고 있는 함의는 강제로 우리가 내 것이 아닌데 강제로 지배하고 그렇죠. 있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권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윤상현 의원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디스플레이 오브 실용적 지배는 세 가지 의미가 서버넌티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이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주권의 네. 시현으로 제가, 국제법적 용어가 곤란하네요.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주권의 시현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뭘로요? 주권의 시현. 아, 우리 주권을 네. 디스플레이한다, 보여준다. 예. 주권의 다 시현. 의도가 좋은 네. 이야기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국제법적 지금, 용어니까요. 너무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풍도 비도 많이 오면 재앙이고요. 또 이들이 안 와도 재앙입니다. 대자연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철저히 낮춰서 숙여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